백지장도 맞들며 놨다는데 어려운 고전 함께 읽고 얘기 나누면 왠지 나도 도전할 수 있겠다는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독서 팟캐스트 부끄럽지만 고전합니다는 그런 생각으로 모인 들바람, 꿈밥, 고칼, 새 구도자의 부끄러운 도전기라 할 수 있는데요. 한 권을 읽더라도 고전의 신세계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부끄럽지만 고전합니다. 부끄럽지만 고전합니다. 이제 출발합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제레미 리프킨의 엔트로피 이어가 보겠습니다. 4회 방송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간단한 책 소개와 그리고 제레미 리프킨 저자에 대한 얘기와 더불어서 우리 들바람님의 주옥 같은 이 엔트로피 해설, 제발 이과생들은 듣지 않았으면 하는. 저는 엔트로피 해석을 한 게 아니라 열역학 법칙을 하려다가 실패했죠. 그렇죠. 정확히 얘기하면 해서, 물리학 법칙을 설명하는 사람. 충격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루드비 볼츠만 얘기해줘야 되는데. 볼츠만 얘기 이따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부에서 3부까지 내용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머지 내용 4부, 5부 그리고 6부까지 하고 마지막 총평까지 해서 이렇게 좀 정리해 보도록 할까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요 진짜 하고 싶은 게 그 엔트로피라는 단어를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모르죠. 누구 있었는데 옛날 18세기 루돌프 크라우치스. 이 사람 얘기를 솔직히 해야 되는데 그 군인. 잠깐 하시죠. 아니 그냥 그렇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더 얘기를 해. 질문하지 말아주세요. 질문하는 순간 제가 대답을 못해. 들바라님께서 저번에 이제 엔트로피 1부 때 좀 약간 그 법칙 설명하는 상처를 많이 입으셔가지고 급 자신감을 하고는 싶으나 능력은 안 돼. 괜찮습니다. 그리고 실패된 걸 다시 만회하고 싶으나 준비도 안 돼. 그럼 이제 4부와 5부 내용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제 그 이른바 에너지와 다가오는 엔트로피 분수령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에너지 위기, 합성연료 그리고 핵분열과 핵융합, 광물 대체와 재생 그리고 보전 요렇게 돼 있습니다. 이 4부에서 저는 좀 약간 인상 깊게 봤던 부분이 그 미국인들의 에너지 과소비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인류가 미국인들처럼 에너지를 소비를 하게 되면 정말 이 지구의 절멸의 순간은 굉장히 빨라질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도 그렇죠. 지금. 네, 그러니까 저는 그 대목을 읽으면서 그 예전에 그 우리 미래학자 중에 또 있지 않습니까? 제러드 다이아몬드의 대변동에서도 거기서 이제 제러드 다이아몬드가 미국인의 그 에너지 소비와 관련해 가지고 좀 약간 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생각나더라고요. 어쨌든 미국인들의 에너지 과소비 자체는 몇몇 학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이거는 전 세계적인 공통된 인정되는 학설이다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4부에서는요 합성연료 그리고 핵분열, 핵융합 그리고 어떤 광물 그리고 이제 여러 대체 에너지 같은 것이 왜 지금의 인류가 생각하는 대안의 에너지가 될 수 없는지를 이렇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합성연료 같은 경우에는 채굴이라든가 처리 그리고 소비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 핵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습니다. 안전성 그리고 기회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번 사이트를 지으면은 이게 나중에 반감기 이런 걸 몇만 년을 못 쓰는 거니까. 이 사람이 아마 후쿠시마 원전 얘기 들었으면 더 강조했을 거예요. 네, 아마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아 싶기는 한데요. 그리고 이제 특히 저는 재미있는 부분이 광물 자원에 대해서 금속 수요가 굉장히 넘치면서 구리라든가 니켈, 망간 같은 경우에는 향후 몇십 년 안에 고갈될 것이 우려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 얘기를 좀 약간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이 제레미 리프킨이 이 책에서 제시한 몇몇 자원들의 고갈 우려에 대해서 약간 예측이 빗나간 게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를 아마 좀 하게 될 것 같고. 저는 좀 약간 그 내용이 좀 약간 흥미로웠는데요. 에어컨에 대해서 좀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에어컨이 어떻게 보면 열역학의 법칙을 거스르는 굉장히 그러니까 고엔트로피로 가는 어떤
발판이고 지름길이다라는 그런 식의 표현을 했는데 사실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일부 지역 국가에서는 정말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라는 그런 추앙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이제 싱가포르 리콴유 총리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이 없으면 지금의 싱가포르가 없었다. 그러니까 고온다습한 지역에서는 굉장히 노동의 생산성 어떻게 보면 이제 요런 것들을 최대한 향상시키기 위한.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사부에 나오는 아까 얘기했던 합성 연료라든가 네. 핵 연료라든가 이런 광물이라든가 이런 거 사실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그렇죠. 것들이고 그런 것들이 계속 발전하고 있고 네. 그걸 또 뭐 재가공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낸 효율을 높이고 전기 있고. 제품들이 맞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표적인 게 네. 에어컨인데 이게 사실은 기계론적인 세계관으로 봤을 때는 진보가 되고 있는 거죠. 예. 분명히 진보인데 이 저자는 이것 또한 에너지를 낭비하는 맞습니다. 것이고 예. 쓰레기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에어컨이죠. 예. 그래서 월든인 거예요. 자연을 수용하면서 그래서 결론은 월든인가요? 적게 먹고. 다음 책은 월든으로 해야 될 것 같네. 근데 아나 뭐 그런 삶 지향에. 아까 우리 저 고칼님께서 그 잘못 지적한 것들 광물이 네. 잘못 지적한 부분들이 있다. 이 시대가 흘러서 예. 1980년이나 2000년에 그렇죠. 봤을 때 그 또한 이 핵융합도 같은 부분에서 지금 이 사람이 지적한 거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 핵융합은 뭐냐면 우리가 핵에너지가 두 가지 단계가 있잖아요. 폭발하고 쪼개고 뭐 이런 단계에서 핵폭탄 예, 그렇죠. 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예. 핵 발전소를 만들 것이냐. 근데 이걸 넘은 게 이제 핵융합. 융합이죠. 예. 지금 이 핵융합은 쉽게 얘기하면 인공태양을 얘기하는 거죠. 인공태양. 저기 태양을. 예. 근데 인공태양을 만들고 있는 그 기술력이 지금 우리한테 한국이 가장 우수한 실력을 갖고 있다는. 그렇습니까? 네. 핵융합이? 아유, 이과생들, 아유, 정말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잖아요. 도대체 핵융합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메모를 해왔어요. 네. 제일 재미있었던 건 뭐냐면 우리나라가 핵융합을 기술력을 키우기 위해서 서양 애들은 그 미국 애들은 1980년대 핵융합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인공태양을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한 20년 지나고는 이게 기술적으로 안 된다 해가지고 스톱. 근데 우리는 얘네들이 스톱하니까 우리가 그때 후발주자로 만들기 시작했어. 2000년도 들어가서. 예. 근데 거기 만들 때 뭘 했냐면 법을 만들었더라고 우리나라에. 법을 만들었다고요? 핵융합 에너지 개발 진흥법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 해 한 300억에서 몇 천억까지 투입을 해요 계속. 그렇게 해서 지금의 그 핵융합 에너지 인공태양 만드는 기술력이 세계 7개의 나라가 정도 있는데 거기에 우리나라가 들어가 있어요. 알다시피 프랑스 남부에 그 인공태양 만드는 기지가 있는데 그 기지의 모델이 한국에 있어요. 예. 알아요? 찾아봤어요? 모르겠습니다. 알고 예. 있는 것 같아. 저 들바람님 여기서부터 굉장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 지금 모든 이과 청취자분들이 지금 왜? 귀를 그래서 내가 쫑긋 메모를 세우고 해왔어,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상당히 말을 아끼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만큼 뭐 부끄러운데 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저자는 합성 물질이라든가 광물이라는 게 1980년대 봤을 때는 안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특히 이 핵융합 분야에서는 이것 또한 완전히 기술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다. 2025년, 2050년 뭐 이렇게 해도 안 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물론 안 되긴 해요. 우리가 이 목표, 이 인공태양을 만드는 지금 단계에서 그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것도 2050년이나 된대요. 기술적으로 지금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인간은 계속 에너지를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 태양을 만들고 있다는 게 이 책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예. 한 단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기술력을 한국이 갖고 있대. 아주 훌륭합니다. 역시 대한민국의 이공계 파워. 이공계 여러분들 존경합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기서 또 얘기해. 이 핵융합을 만들기 위해서 그 수소가 필요한데 수소는 리튬에서 만든다고 이 저자는 얘기하고 리튬은 광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캐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고 네. 설명을 해요 이 책에. 근데
결정적으로 최근에는 리튬을 바닷물에서 얻어와. 음. 이 시대는 그게 없었는데 하는 거지. 그러니까 바닷물 1리터를 통해서 수소를 300리터를 넣는다 그랬던가 석유 300리터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단계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했다는 거야. 그렇다면 이 사람이 우려했던 그런 기술력이 인간은 계속 극복하고 있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트로피 법칙에 따르면 그것 또한 에너지가 더 네. 소비되고 있다. 좀 이상한가요? 아니 아닙니다. 정말 고생 많이 제일 하셨습니다. 재미있었던 네. 부분이 사실은 이게 핵융합 부분을 정말 재미있게 봤어요. 엔트로피 전체는 그 결론이 뻔한데 이 부분에는 재미있더라고요. 한번 찾아보세요. 네. 아 이거 진짜 참 알겠습니다. 엔트로피가 강론으로 보면 참 재밌는 책입니다. 네. 총론으로 보면 좀 약간 정신적인 혼란이 오긴 하는데. 네. 자 아무튼 뭐 혹시 사부에서 이렇게 낭독하실 부분. 그래서 제가 예. 핵융합 분야에 예. 알겠습니다. 아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데. 마이크에 잘 되고. 예. 좀 주십시오. 가만있어 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근데 이것도 조금 과학적인 내용이라 잘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핵융합로 설계와 관련하여 기술적 및 유지 보수상의 문제가 있다. 과학자들이 중수소, 삼중수소 융합을 실험 대상으로 삼은 이유 중 하나는 그 반응이 섭씨 1억 도 정도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처럼 고온과 방대한 양의 방사선을 지속적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물질은 현재 우리가 아는 한 없다. 따라서 방금 말한 상상을 초월하는 온도가 매우 의미심장하게 들린다. 바텔 퍼시픽 노스웨스트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인 노웬 R 레너드 2세는 고온과 방사선 때문에 핵융합 발전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싸질 것이라고 말한다. 핵융합 수준의 방사선은 강철을 유시한 구조물의 강도를 매우 약화시키기 때문에 이들은 곧 깨지기 쉬운 상태가 된다. 따라서 끊임없이 부품을 교체해야 하고 이로 인해 가동이 자주 중단될 것이다. 구조물의 일부, 예를 들어 노심에 가장 가까운 벽 같은 것들은 매년 교체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방사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안전하게 유지 보수 작업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엄청난 비용을 들여 유지 보수용 로봇을 따로 설계 제작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핵융합 발전소의 수명은 아무도 모르지만 대략 25년 정도 추산되는데 발전의 수명이 닿으면 해체되어 폐기장으로 보내야 한다. 물리학자이자 태양에너지 예찬론자인 아모리 로빈스는 이렇게 말한다. 이 모든 기술적 및 자원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핵융합 발전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요소들을 담고 있다. 즉, 핵융합 발전은 복잡하고 돈이 많이 들고 공사 기간이 길며 중앙 집중적이고 기술 집약적인 발전 방식이다. 로빈스는 분열이든 융합이든 원자력은 버터를 자르려고 톱을 들이대는 격이라고 말한다. 이게 무슨 똑같은 말이죠. 제가 반복했던 말. 핵융합 발전이라 어쨌든 지금에서는 인공태양을 만든다는 게 가장 최고의 기술이라고 생각. 에너지원을 찾는다면 최고의 목표인데 그것 또한 엔트로피 법칙에 따르면 그렇죠. 쓸데없는 짓이다. 이렇게 하는 엄청난 거죠. 비용과 네. 또 그걸로 인한 부작용들이 우리나라가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관련 법에 따라서 300억씩 받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것도 이제 여기에 나오잖아요. 어떤 제도를 만들고 네. 그러니까 맞아요. 투입하고 중앙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대안적으로 나온 에너지라는 게 사실 엄청난 고엔트로피의 그러니까 실상을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고엔트로피 시스템으로 설계가 돼 있어가지고 사실상 엔트로피 전체의 구조 안에서는 의미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바람님의 낭독 잘 들었고요. 자 이제 5부 내용으로 넘어가 보죠. 이제 엔트로피와 산업 시대라는 그런 주제인데 우리의 산업 뭐 예를 들어서 뭐 경제, 뭐 농업, 수송, 뭐 도시 뭐 이런 거에 전체적으로 걸쳐서
고엔트로피 사회가 어떤 영향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지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뭐 개별적인 사례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뭐 나름대로 데이터와 관련된 전문가의 발언들을 인용하고 있는데 사실 뭐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뭐 이제 전문가의 어떤 주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사실 저희가 상충되는 모든 걸 다 들어보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제러미 리프킨이 엔트로피와 관련한 어떤 본인의 뜻을 설파하기 위해서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일부러 유리한 발언을 모아서 전달했다고는 생각을 하고 싶지는 않은데 왠지 그럴 가능성도 뭔가 좀 있을 것 같기는 하고요. 유리하게 짜깁기 했다. 나 이제 발음 조심해야 돼. 짜집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충분한 반론이 있을 것이다. 충분히 반론이 있겠지만 그 반론이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간 비판적인 독서가 좀 특별히 필요한 부분에 과연 오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을 설명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엔트로피라는 설명을 하는데요. 물론 어떤 재화의 소비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분명히 인플레가 발생을 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인플레가 반드시 재화의 소비와 관련된 공급과 관련된 문제에서만 발생하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일단 뭐 공급자가 이제 시장을 일부러 교란을 할 수도 있고 이거 뭐 어떤 사람들의 경제 활동을 하는 참가자들의 심리에 의해서도 인플레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걸 너무 엔트로피로 일반화하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군대는 분명히 엔트로피를 많이 발생하는 그런 집단이고 조직이고 시스템인 거는 맞긴 맞습니다만은 그럼 어떻게 군대를 없애자는 말인가? 그러니까 좀 약간 전쟁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레디컬하고 종말론자. 이상적인. 저는 또 특히 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하면서 컴퓨터 무용론을 얘기하는 걸 봤을 때 너무 이제 현대 교육과 어떤 연구계가 이제 컴퓨터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에 대해서는 야 이거 아마 많은 분들이 동의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게 1980년에 써졌다는 거는 그걸 감안해서 읽어야 그렇죠. 근데 어쩌면 이제 우리가 그런 변화에 이제는 완전히 이제 변화가 무르익은 중심, 예. 정보의 홍수에 이제 아주 그냥 익숙해져 그렇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고 뭔가 비현실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책이 고전인 것 같아요. 근데 내용을 들어보다 보면 뭐 일견 저는 공감 가는 부분들이 사실 있어요. 있죠. 같은 문제 의식들을 우리가 현실에서 느끼고 있기도 하고. 일단 저는 이 4부를 보면서 지금 5부를 네. 보면서 이렇게 좀 무거운 것 같으니까 제가 이제 전 시간에 그 레미제라블 이야기를 하면서 자베르 이야기를 하면서 아우 좀 뭐 이런 표현을 그만 좀 쫓아다녀.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랬었죠. 이거 이제 5부에서 좀 그만 알았다고 이렇게 모든 산업 분야에 이제 같은 얘기를 계속 동어 반복하듯이 계속 주입을 시키거든요. 여기서 이제 인내심의 한계가 터졌군요 이제. 그만 세뇌시켜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알았고 빨리 해결책이나 제시해. 그만하라고. 예. 그래서 봤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낭독할 부분들을 찾으면서 좀 어떤 부분들을 좀 소개를 해야 될까 고민을 좀 됐어요. 근데 일단 경제학 쪽의 부분을 먼저 좀 제가 좀 소개를 해보면 그 인플레 부분, 그러니까 이제 경제 쪽에서의 그 고엔트로피의 부분이 이래 인플레 현상으로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지금 서술을 한 거예요. 그 보면 오늘날의 인플레가 재생 불가능한 자원의 고갈이라는 문제에 직접 연결되어 있다. 환경으로부터 유용한 에너지원을 끌어내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따라서 많은 비용이 요구됨에 따라 에너지 흐름 전 과정을 통해 변환, 폐기와 관련된 비용이 계속 상승한다. 그 결과 생산자의 입장에서든 소비자의 입장에서든 가격은 끝없이 상승한다. 과거의 에너지 흐름에서 발생한 무질서는 계속 축적되어 정치, 경제, 사회적 비용의 형태로 나타나고 이에 따라 생산자, 소비자 할 것 없이 가격 상승의 고통을 겪는 것이다. 에너지 환경이 완전 고갈을 향해 다가감에 따라 인플레는 더욱 격심해진다. 이유는 간단하다. 남아있는 에너지를 추출하고 처리하는 데는 더 비싸고 복잡한 기술이 필요하므로
여기에 더 큰 비용이 요구되며 에너지 흐름 과정에서 발생한 무질서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데도 많은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플레는 궁극적으로 어떤 환경의 엔트로피 삭태를 측정한 결과이다. 어떤 환경이 엔트로피 극대점을 향해 다가갈수록 에너지 흐름의 모든 과정에서 이루어진 활동의 비용은 상승한다. 앞서도 말한 것처럼 에너지원을 찾고 에너지를 뽑아내고 그것을 처리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에 에너지 변환 비용은 올라간다. 여러 기구, 사회의 각 분야, 집단, 개인 사이의 에너지 교환 비용도 추출 및 처리 비용의 상승을 반영하여 올라간다. 그래서 소비자는 높은 물가에 시달리고 근로자는 낮은 실질 임금으로 고생하며 납세자들은 에너지 흐름 전체에 걸쳐 폐기물과 무질서 처리 비용의 증가로 고통받는다. 실업과 빈곤이 증가함에 따라 범죄 방지나 공중 보건을 위해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므로 정부는 이 부문에서도 더 큰 역할을 떠맡아야 한다. 늘어만 가는 공공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이 세금의 형태로 확보되고 전용되어야 한다. 자본주의 경제학자들과 사회주의 경제학자들은 새로운 기술을 통해 숨어있던 자원을 끊임없이 찾아내고 개발할 수 있다고 답한다. 이들은 자원 그 자체가 고갈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엔트로피 법칙이 제대로 이해되려면 사회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가 유용한 물질과 에너지의 일부를 쓰면 그것은 두 가지를 의미한다는 사실이다. 첫째, 개인, 제도, 공동체, 사회가 이러저런 방법으로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무질서로 인해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며 이 금액은 제품을 사용해서 얻는 가치보다 크다는 것. 둘째, 후대의 생물이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세상에는 우리가 처음 왔을 때보다 더 적은 에너지가 남아있게 된다. 우리가 살면서 일부를 써버렸기 때문이다. 우리는 에너지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을 찬양한다. 그러나 에너지의 대량 생산은 사실상 한정된 지구 자원을 더욱 빨리 소비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국민 총생산이라는 개념은 국민 총비용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왜냐하면 자원은 소비될 때마다 미래에는 쓸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챕터에서 읽으면서 제가 이제 그 유명한 그 주식 예찬론자 있잖아요. 존 리. 예. 존 리가 생각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 저자와는 정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자본주의 갖고 있는 경제 시스템은 계속 성장하게 돼 있고, 그렇죠. 어떤 산업은 계속 꾸준히 가기 때문에 거기에 주식을 사두면 20대 사두면 은퇴했을 때 그게 나중에 은퇴 자금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저축의 개념으로 사둬서 60대, 70대 가서 그거를 처분해서 노후 생활을 안락하게 해라라는 그 사람의 기본적인 그 주식 투자 방법인데, 그 시스템, 그 사람이 생각하는 시스템이랑 여기 저자가 하는 시스템은 완전히 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죠. 근데 짧은 기간으로 생각하면 그 시스템이 더 맞을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존 리가 얘기하는 1910년대에 주식이 시작했을 때의 가격이 지금 2000년대 가격으로 보면 엄청나게 올라가 있으니까 단순히 생각하면. 근데 이 저자는 지금 올라갈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폭망한다. 정치 시스템 붕괴될 것이다. 교육 얘기 아까 하셨잖아요. 교육. 그렇죠. 내 텀은 아니지만 이 부분 하나만 더 읽어볼게요. 이게 교육이 조금 교육이 완벽하게 이상하게 갈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교육이 정신질환과 관련됐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미국에서의 정신질환은 정보혁명과 나란히 급증해왔다. 그렇다고 해서 정신병이 늘어나는 것이 순전히 정보의 과부하 때문이라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유전, 인구 과밀, 빈번한 이동과 이사, 오염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 정신질환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많다. 20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미국에서 정신건강이라는 개념은 의학계의 울타리를 뛰어나와 150억 달러짜리 산업으로 성장했다. 오늘날 미국 총 인구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4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일부 보건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정신병이 전염병의 수준으로 치달아감과 동시에 적절한 치료 시설을 세우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몸부림치고 있다. 오늘날 미국에는 경찰관보다 정신치료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은 급속히 성장하는 산업의 일부를 이룬다. 그 산업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100개의 외래 환자 전문 정신병원, 정신과 외래 환자 병동이 있는 300개의 종합병원, 정신과 외래 환자 치료 시설이 있는 80개의 제양군인병원, 연방 정부가 지원하는 500개의 지역사회 정신건강센터, 수만 개의 양로원, 보호시설, 정신장애자 중간시설, 행동교정 클리닉, 아동지도 클리닉, 아동학대 알코올 중독 자살방지 클리닉. 이게 산업이 발전할수록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긴다. 이것도 엔트로피 현상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산업 부분에서 설명한 것 중에 이제 그 되게 여러 분야를 설명을 하는데 이제 흥미로웠던 게 이제 경제학, 뭐 그건 기본적으로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 다음은 이제 군사, 그리고 이제 교육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재밌었던 게 그 하나를 좀 찾아서 같이 그 교육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정보가 넘쳐나는데 기본적으로 읽지 못하는 아이들이 나타나는 현상.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저도 EBS에서 다룬 다큐를 본 적이 있거든요. 아, 문해력. 글을 못 읽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얘기가 나오는데 정보혁명의 유해성이 교육에서처럼 분명하게 드러나는 곳은 없다. 이 제2차 세계대전 이래 미국의 공교육 제도는 다른 여러 제도들과 비슷한 길을 걸었다. 소규모의 학교들은 대형 교육단지에 흡수되었다. 어린이들은 지역사회 공동체에서 유리되었고 중앙 집중화된 교육단지의 특성상 불가피한 관료화와 전문화가 이에 가세해 학생들은 소외되고 규율이 문란해지는 등 무질서가 생겨났다. 그리고 중앙 집중식 교육단지는 최신 정보기술과 특수화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학습 과정을 더욱 쉽게 만들었다. 이 모든 것들로 인해 에너지 사용량은 급증했고 그 결과 학습장애, 학교폭력, 잔혹행위 등이 부산물로 탄생했다. 앞서 말한 CBS 특집에서 어떤 교사는 이렇게 말했다. 학생들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들이 너무 빨리 늘어나고 있다. 우리는 그저 학교와 학생의 머리 위에 마구 쏟아붓기만 했다. 그러나 갑자기 깨달은 것이다. 아니, 얘는 읽지도 못하네. 뭐 이런 어떤 기본적인 것들이 간과되는 교육 시스템. 이게 그러니까 간과된다기보다는 이제 워낙 이제 그 중앙 집중화되고 대형화되고 그리고 정보의 양이 많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말 기본이 되는 맞습니다. 것들을 소외되는 뭐 이런 부작용들이 나타나는 것들이 그런 어떤 에트로피 법칙으로 설명될 수 있는 교육의 분야의 모습이다. 마스터키예요. 그냥 저 경제면 경제, 교육이면 교육, 모든 분야를 다 열 수 있는 마스터키. 마법의 마스터키가 이 물리학의 원리예요. 원리. 이 온 우주를 관통하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교육 설명할 때 맨 앞에 그 한 문단이 과거 제 학창 시절을 이렇게 묘사해 놓은 데가 하나 있더라고요. 네, 한번 읽어주시죠. 이거 궁금합니다. 웃자고 하는 거니까. 네. 형광펜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학교에서는 거의 관습으로 굳어진 현상이다. 전날 밤 학생들은 형광펜으로 교과서에 여기저기에 줄을 치며 암기한다. 다음날 시험에서 쏟아놓을 수 있을 때까지만 하기만 하면 되는 대량의 데이터를 이렇게 해서 쑤셔 넣는 것이다. 시험이 끝나면 24시간 이내에 이 데이터는 머릿속에 거의 남아있지 않거나 전혀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남은 것이라곤 쌓인 피로뿐으로 이것 때문에 며칠을 고생한다. 학생의 지식은 시험 직전 최고조에 달했다가 끝나고 나면 추락해버리는 것이다. 저의 모습이었어요. 아니, 저도 격한 공감을 했어요. 그 부분을 읽으면서. 그 부분을 읽으니까 내가 지금 그 물리학 법칙을 네 장을 A4 용지 4장을 준비해 왔는데 마치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지금.
제가 이걸 보면서 무릎을 탁 치고 그래 내가 네. 기억이 안 나는 이유가 이거였구나. 그래 기억이 안 나는 게 내 두뇌가 잘못된 게 아니었어. 내 두뇌가 잘못된 게 아니었어. 예. 아이고 그렇습니다. 네, 그 군대 부분을 하나 함께 좀 얘기하고 이 예, 챕터 마무리하면 좋습니다.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군대 부분에서 이제 고엔트로피를 찾아낸, 그러니까 해석해낸 게 있다면 국방 예산이 늘어나면 엄청난 비극이 초래된다. 군부가 현재의 에너지 흐름 수준을 유지하려 하면 결국 사회의 에너지 흐름에서 그것을 끌어다 쓸 수밖에 없다. 따라서 빈곤과 기아처럼 본질적으로 에너지에 관련된 문제들을 악화시킨다. 세계 각국은 매년 4천억 달러를 무기에 쏟아붓는다. 이것은 거의 1초에 100만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전쟁과 전제 준비에 관한 활동이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10% 정도를 잡아먹고 있는 셈이다. 이것은 세계 인구 반 이상의 GNP 총액과 맞먹는 금액이다. 8억이나 되는 사람들이 연간 200달러 이하의 소득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매년 2천만 명이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상황에서 이런 국방비 지출은 인류에 대한 모욕이다. 세계 국방비의 2%를 1년만 모아도 제3세계 각 농촌 가정에 난로를 공급할 수 있다. 미국에서도 항공모함 한 척의 가격은 산업 안전과 건강에 관련된 예산이 거의 2배이다. 결국 전쟁 준비는 인간 활동 중 가장 많은 엔트로피를 증대시키는 활동이다. 미사일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뿐이다. 파괴를 위해 사용하거나 고물이 될 때까지 보관하다가 폐기하는 것이다. 어느 쪽이든 그 미사일을 만드는 데 들어간 지구의 자원은 고정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후손들이 쓸 쟁기를 빼앗아 칼을 만들고 있는 꼴이다. 네. 전쟁하지 마시라. 예. 칼로 보습을 만들라라는 그런 성경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또? 예. 어쨌든 엔트로피와 관련해서 참 모든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참 다 두루 걸쳐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참 이 신기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6부를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네. 마지막인데 새로운 세계관 엔트로피란 나름대로 이제 제레미 리프킨이 1부에서부터 5부까지 쉼 없이 엔트로피에 대해서 설파를 하면 마지막으로 솔루션을 내놓은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경제 이론, 그리고 제3세계 발전, 부의 재분배, 그리고 새로운 태양 에너지, 인프라 이런 예역을 하면서 결국 이제 과학, 교육, 제2의 종교 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파를 하고 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어떻게 느끼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레디컬하고 어머나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라고 놀랄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닐까. 저는요 제3세계에 대해서 미국식 서구식 발전을 따라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에 좀 놀랐고 부의 재분배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에서 과연 제레미 리프킨이 어떻게 이 주장에 대해서 뒷감당을 하려고 하는가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제3세계 그러니까 사실 많은 국가들이 서구식 모델을 그러니까 서구식 경제 발전을 모델로 이렇게 어떤 경제 정책이라든가 산업화를 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가라는 거지? 그러니까 부유해지고 싶은 국가적으로 부유해지고 싶은 어떤 욕망에 대해서 좀 약간 이런 주장을 좀 해도 되는가라는 좀 우려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태양 에너지의 이제 한계에 대해서도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서두에 처음 부분에 이제 우리 들바라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은 이 책이 만들어진 시기가 1980년이기 때문에 이때의 기술 환경에 비해서 지금의 태양 전지 효율이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면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비판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결국 이제 과학, 교육, 종교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엔트로피 위기를 벗어나자라는 그런 얘기인데 사실 굉장히 도발적인 문제 제기에 비해서는 약간 솔루션이 조금 그죠? 빈약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마땅한 대안을 내놓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네. 부분이 있죠. 근데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화두를 계속 던졌다. 문제 80년대 제기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책이긴 합니다. 80년대 이런 화두를 던졌다는 건 대단한 맞습니다.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네. 그때가 미국이 제일 잘 살 때
피크를 그쵸. 때릴 테니까. 그것도 미국에 있는 네, 경제학자가 그렇죠. 네. 심장부를 향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관점의 하나이기도 하고 여기서 이제 그 제로미 리프킨이 계속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뭔가 단계적 접근이라든지 뭐 점진적 뭐 이런 접근으로는 도저히 답을 찾을 수 없다. 그러니까 정말 중세에서 고담 시계로 넘어가는 그 정도의 변혁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야 가능한 일이다라는 얘기를 계속하죠. 맞습니다. 새로운 세계관이 와야 된다고 얘기하는 네, 거예요. 네. 지금 그 우리가 전 편에서 설명했던 세계관의 변화를 축해서 지금까지 온 게 우리가 기계론적 세계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새로운 세계관을 전 인류가 가져야 될 단계가 와 있다라고 설명하고 그 세계관의 기본 우리가 쉽게 쓰는 단어로 작은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재분배로 가야 된다. 그렇게 가려고 하면 그게 이제 뭐 점진적으로 변화할 네.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혁명. 청지가 개벽할 혁명. 정도의 네. 그런 그렇게 변화를 해야 되는데 감수해야 된다. 과연 누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아무도 모르죠. 네. 종말이 오는데. 좋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관련한 내용 일단 낭독을 하고 다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트로피 법칙을 벗어날 길은 없다. 우주를 지배하는 이 물리 법칙은 우리 존재의 모든 측면으로 파고든다. 모든 것이 에너지이고 에너지는 유용한 상태에서 무용한 상태를 향해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엔트로피 법칙은 모든 인간 행위를 규정하는 틀이 된다. 앞에서 본 것처럼 엔트로피적 세계관은 환경, 문화, 그리고 생물학적 생존 그 자체에 관해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당연한 것들로 받아들이는 가설의 도전장을 던진다. 거대 도시, 기계화 영농, 대량 생산 및 소비, 무기, 교육, 의료기술 등 현대문화가 만들어낸 모든 함정이 근본적으로 새로운 빛 속에 뚜렷이 드러난다. 엔트로피적 법칙은 물질적 진보라는 우리의 생각을 깨뜨려 버렸다. 엔트로피 법칙은 경제의 기본 방향을 바꾸어 놓는다. 이것은 또한 시간과 문화의 개념을 바꿔 놓으며 기술의 신화를 깨뜨려 버린다. 좋든 싫든 이제 우리는 저에너지 사회를 향해 가고 있고 돌아서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리고 저에너지 사회로 가는 것이 우리의 생존과 나아가 더 나은 삶에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움직여 갈 것인가? 아니면 기존의 세계관에 길을 쓰고 매달리다가 결국 고통스럽게 미래로 끌려 들어갈 것인가는 우리에게 달려 있다. 네, 우리에게 달려 있다. 결국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사실 그 물론 이 설명을 최근에 우리가 받아들이는 걸로는 지구 온난화를 네, 받아들이면 이 사람의 문제 의식이 지금 우리에게 맞닥뜨리고 전 우주적으로 지금 이걸 탄소를 어떻게 감소시킬 거냐고 고민하는 거와 똑같을 수도 있어요. 지구 온난화가 실질적으로 우리의 인류의 모든 삶의 변화를 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 책은 80년대에 쓰여지기는 했지만 지금 이 시기에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이 시대 현재에서 사실은 제로미 리프킨이 이야기했던 문제들을 다들 체감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그렇죠. 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문제 의식에 대해서 다들 일정 정도는 공감을 할 것이고, 근데 다만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지?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명쾌한 답을 찾지 못하는 거죠. 제로미 리프킨이 얘기한 것처럼 맞습니다. 정말 일대 변혁, 청지가 개벽할 정도의 변혁이 필요한데 그걸 과연 누가 할 수 있을까? 라는 거에서 답답한 것이 저는 뭐 문제 의식 자체는 굉장히 예. 공감을 했고, 저는 읽으면서 이제 제주의 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제주? 예. 네. 그렇죠. 이제 뭐 제2공항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대규모 개발 사업이 있을 때마다 계속 보존과 개발의 논리에서 상충되면서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있는 어떤 갈등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전 좀 떠올리면서 이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한 엔트로피를 발생시키는 사업이군요. 네, 그래서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찬성 반대를 떠나서 좀 이러한 관점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하고 토론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다른 관점들, 이 관점만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관점들을 놓고 토론을 할 때 뭐 유의미한 한쪽의 측면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좀 그래서 제가 들었고요. 밑줄 그어놨는데요. 세계의 유한성을 시인할 줄 알아야만 지구라고 불리는 이 선물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실감할 수 있다라고 해놨다. 이게 상당히 좀 낭만적인 단어 같긴 하지만 아주 현실적이고 지금 전 지구적으로 그럼요. 직면하고 있는 문제. 굉장히 이상적인 이야기 같지만 그게 현실이거든요. 네, 맞아요. 사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을 해서 뭔가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뭐 아까 뭐 수소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 놓고 있지만 이것이 영원한 정답은 아닐 거라는 건 다 알고 있어요. 언젠가 가면 그것도 한계에 봉착할 것이라는 것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러한 관점이 저는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속도전을 조금 속도를 줄이고 멈추고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사실 우리가 환경에 대한 얘기와 문제 의식이 나온 게 지금 아직 100년이 채 되지를 않았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뭐 엔트로피라는 게 이제 지구의 환경에 대한 거대 담론을 이게 시도를 한 건데 저희가 이제 뭐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1962년에 나온 그 레이첼 칼슨의 그 침묵의 봄, 침묵의 봄을 통해 가지고 사실 과학 기술이 초래한 어떤 지구 환경에 대한 어떤 위험의 신호등, 경고등이 켜진 걸 시작으로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고 마침 또 이 제레미 리프킨의 엔트로피가 1980년에 출간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화제가 됐었죠. 그리고 사실 또 이후에 이제 1992년에 이제 리우 회의를 통해 가지고 지속 가능 개발이라는 게 그때 이제 정립이 되기 시작한 걸 보면은 분명히 이 엔트로피가 지구적 환경 보존과 개발이라는 철학 화두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무겁고 적지 않은 숙제를 던진 거는 분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가 코페르니쿠스적 사고의 전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코페르니쿠스적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에 신의 한 수 같은 어떤 그런 문제적인 인식에는 동의를 하나 뭐 아까도 얘기하셨습니다만은 또 좀 보다 좀 정밀하고 조금 더 들어간 대안의 부재를 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사실 40년이 지난 책이고 제레미 리프킨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미래학자, 사회경제학자라면은 아마 어떤 증거판이라든가 뭐 어떤 보주라든가 새로운 재발행 방식 등을 통해서 뭔가 좀 더 들어가는 해법을 내놓았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아니요, 그게 될 수 없는 게 없나요? 왜냐하면 이 책의 엔트로피는 물리학 법칙에 따른 네. 기본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연력학 법칙에 따라서. 그런가요? 그래서 그 연력학 법칙이 새로운 그야말로 뭐 새로운 제 사회 법칙이 나오지 않는 한 그 법칙에 따라서 지금 이루어진 얘기이기 때문에 대안을 낼 수는 사실 없어요. 근데 늦추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늦추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뭐 그걸도 맞긴 맞는데요. 네, 예.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이분이 그러므로 궁극적인 도덕률이란 가능한 한 에너지를 적게 쓰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 우리 모두 월든으로 생명에 대한 사랑과 앞으로 올 모든 생명에 대한 사랑. 우리의 헌신적인 자세를 드러낼 수 있다. 그래서 뭐 아까 이제 들바라님이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뭐 종말론이다 이런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종말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다 알고 있거든요. 유한하다는 것을. 이대로 가면 어느 순간 될 수 있다고 우리는 다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나만 아니면 된다. 속도를 늦추고 작은 데서부터 실천하는 어떤 그 관점의 전환들이 필요하기는 한 거죠. 그래서 어떤 이제 중앙 집중적인 어떤 이런 걸 떠나서 어떤 지역의 자치들을 좀 발전시키고 그 안에서 작은 실천들을 통해서 달라지는 모습들. 작게 살자.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돼야 사실은 저쪽 그 도시에 몰려 있는 인구들이 지방으로 분산이 될 거고, 그러면서 그걸로 인한 비용들도 많이 절감들이 되고 엔트로피가 발생하는 것도 줄이게 되는 거고. 그런 굉장히 저는 이제 그 어떤 사회 현상을, 그러니까 해법을 찾는 데에는 굉장히 유용한 관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과학적인 측면에서 과학적인 법칙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못했는지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그런 과학적인 법칙에 착안을 해서
어떤 사회 현상들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관점으로서는 굉장히 유용하다. 유용하고 지금 우리 현실에도 맞아요. 네. 우리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 똑같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보면은 어떤 쓰레기 문제, 어떤 플라스틱 환경 오염에 대한 문제가 점점 굉장히 심각해지고 이게 언젠가 임계치에 분명히 다다를 것이라는 게 분명히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현실이긴 한데 가까운 미래의 현실이긴 한데 그 드라마 시그널 보면은요 혹시 보셨나요? 맞죠? 시그널 보면은 그 연쇄 살인범이 그 얘기 하잖아요. 우리 혜수언니 나오는 거. 네, 네. 아직 증거 못 찾았구나. 무시하. 그러니까 경찰이 그러니까 결정적인 뭐 어떤 그 증거나 이제 단서를 못 찾을 때 그 범인이 좀 약간 조롱하면서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아마 나갈 것 같은데. 아직 못 찾은 거구나. 확실한 증거 찾았다면 이럴 필요 없잖아요. 시간도 없는데 기소하면 그만일 텐데. 그죠? 이런다고 내가 범행을 인정할 것 같아요? 제가 인서트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이럴 때 또 이제 막연한 또 기대감을 또 가질 수밖에 없는 게 또 이제 우리 인터스텔라 영화 보면은 그 나오지 않습니까? 뭐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언제나 그랬듯이. 그게 또 그것도 예. 물리학 법칙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그것도 거예요. 예. 예, 제가 이제 팔랑기잖아요. 흡수를 잘해. 저는 뭐 보면서 이제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어떤 제도적인 문제, 예, 그래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이러한 관점들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우리가 뭐 맨날 자치분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것도 이제 이런 엔트로피를 적게 발생시키기 위한 그렇죠. 네, 관점에서 보면 필요한 거고 좀 그 깊이 사색해 볼 만한 부분이다. 그렇죠. 뭐 쉬운 얘기로 집안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고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쓰레기를 많이 발생시키잖아요. 그리고 요새 또 집에서 배달 음식 하시면서 그렇죠. 발생하는 네. 플라스틱 어마어마하다면서요. 아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뭐 크게 보지 않더라도 지금 우리의 삶이 뭐 또 그런 흐름으로 가는데 과학은 또 극복할 수 있다고 자꾸 얘기해요. 심지어 아까 그 태양광 얘기했잖아요. 예. 이것도 이상한데. 우리 핵융합에 정말 꽂히셨어. 아니 우리 그건 뒷바람님께서. 핵융합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태양광 그 판넬을 만들었는데 예, 예. 세계에서 최초로 빛이 통과하는 판넬을 만들었어요. 혹시 투자하셨나요? 아니요 투자한 게 아니고 우리 지금 판넬은 반투명이기 때문에 이게 자외선이 밖으로 나가는데 지금 집에 태양광 설치되어 있나요? 그거는 아주 후진 태양 옛날, 판넬인데 지금 이제 새롭게 개발하는 소재로서 개발한 태양광은 유리예요 유리. 그게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투자하셨어. 투자하셨어. 애국심 뿜뿜. 아니 그게 왜 그러냐면 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자 봐요 이 저자가 1980년대 썼을 때 미국은 전 세계의 기술과 과학과 자본을 총해서 엄청나게 발전한 시대에 고민해서 이런 이 저자가 나왔단 말이죠. 흘러 우리도 지금 상당한 경제력을 갖고 있고 과학적인 수준을 갖고 있고 오히려 더 선도하는 기술력을 갖고 있어서 저처럼 암울한 종말의 시대에 우리의 기술력으로 뭔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 계속 그렇게 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처럼 이제 저처럼 핵융합 될 수도 있어. 태양광 이거 새로운 판넬로서 완벽하게 태양광을 흡수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뭐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늦출 수는 있겠죠. 네, 어쩌면 할 어쩌면. 수는 있겠는데 자 이게 이제 전체 판으로 봤을 때 이것들을 누리는 계층의 문제라든지 뭐 이런 그렇죠. 것들을 확대해서 보기 시작하면 과연 이것에 그렇게 많은 비용과 그 다음에 부작용들을 발생시키면서 그렇죠. 가는 부분들을 계속 가야 될 것이냐 이 문제를 저는 이 저자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그 영화 있어요. 있잖아요. 엘리시움. 엘리시움이라는 영화 혹시 봤어요? 아유, 아닙니다. 어떤 영화인가요? 그게 소개를 뭐냐면 해주시죠. 지구가 환경적으로 완전히 파괴돼서 거의 이제 쓰레기가 돼요. 근데 돈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은 지구 밖에 달처럼
완벽한 세계를 하나 인공 세계를 만들어요. 거기는 어떤 장치에 들어가면 병이 싹 나. 그러니까 완벽한. 근데 이게 지구는 쓰레기 더미가 되고 거기에 지배자들은 거기를 이제 탈출한 우수한 능력자들은 일리시움에 가서 살아. 네, 그 비슷한 영화를 어디서 본 거 같은데. 대부분 그렇게 살죠.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가 일론 머스크가 화성을 갔느니 뭐 이런 게 간다는 것도 사실은 그러니까 화성인가 어디를 그러니까, 되게 예. 좋게 지구보다 더 좋게 만들어 그렇게 놓은 만들 거. 수 있는 맞아. 거. 그 영화를 내가 어디서 그게 봤는데. 이제 승리호. 맞아. 승리호. 그런 네. 식으로 이제 우리의 기술 기계론적 세계관은 계속 그렇게 발전할 맞습니다. 거예요. 네. 근데 엔트로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아까 우리 꾸맘님이 얘기했듯이 완벽한 혁명의 사고 세계관이 바뀌지 않는 한 이틀을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 맞습니다. 그 사실 지금 들바람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그 어벤져스의 엔드 게임도 보면은요 마지막에 타노스가 전체 전체 우주에 있는 모든 생명체 개체수를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걸 2분의 1로 줄이려고 하고 왜냐하면 엔트로피 때문에 자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우리 설국열차도 보시면 설국열차. 알겠습니다만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개체수 유지를 위해서 서로가 합의된 틀이 있다는 걸 보면은 엔트로피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든 해결을 하지 못하면은 이건 결국 개체수에 대한 얘기 사실 이 엔트로피에도 잠깐 그 내용을 언급한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자녀를 그러면 좀 더 어떻게 덜 낳아야 된다 그렇죠. 뭐 인구의 문제를 그러니까 있는데 이거는 정말 국가와 국가 간의 어떤 문제, 계급 간의 문제, 빈부의 문제로 이게 비화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정말 인류의 정말 끔찍한 비극을 그렇죠. 초래할 수 있는 시한폭탄을 우리가 안고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타노스가 처음에 그 영화에 나올 때는 상당히 큰 괴물로 나오잖아요. 엄청난 네. 파워를 가진 괴물로 나오는데 나중에 귀농합니다. 마지막에는 뭐 귀농을 하고 눈물을 흘리죠.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종족이 다 죽을 것이냐 아니면 그 가운데 반이라도 살릴 것이냐를 자기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이지 못할 것 같으니까 반을 죽이자 인구 조종하는 거죠. 근데 뭐 다 보신 분은 알겠지만 거기에 이제 반지의 그 구슬 네. 뭐죠 그게 뭘 하나 에너지원 뭐 스톤. 네, 스톤이죠. 네. 스톤을 뺄 때 자기가 사랑하는 이게 상당히 종교적인데 사랑하는 사람을 버려야 하나의 스톤, 소울, 영혼을 하나 얻어야 되는 그런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엄청난 고민이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의 엔트로피 이 과정을 극복하지 못하면 전 인류가 인류 중에 몇 퍼센트는 절멸을 해야 되고 몇 퍼센트만 생존할 수 있다는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그렇죠. 예, 그 그런 몇 시나리오가 올 수도 퍼센트는 있죠. 대부분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1%만 살아날 것이고 99%는 사라질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책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누가 살아날 것인가? 경제력이 많은 사람이 살아날 그렇죠. 것인가? 아니면 인종에 따라서 구분을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힘에 의한 뭐 이렇게 할 것인가? 굉장히 좀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하죠. 측면이죠. 그 영화 네. 그래서 만든 영화들이 그런 끔찍한 영화들인 것이죠. 그래서 엔트로피가 나름대로 재밌어요. 미약 법칙인데 뭐 연력학 함께 예. 가기 위한 아이 그렇죠. 방법. 예. 네. 함께 갑시다. 물론 뚜렷한 대안은 지금 우리가 찾을 수 없지만 그래도 흐릿한 대안은 있잖아요. 이 기후 온난화를 어떻게 저감시킬 것인가 이런 일제 것들. 변혁을 깨보자. 다 저기 아, 그 그렇죠. 저지 옆에 가가지고 네. 이렇게 농사 지으면서 살면 안 됩니까? 우리 저 위아더 월드를 한번 하시죠. 자급자족하면서. 월드는 위아더 월드. 예. 근데 이게 참 지구 파괴자가 될 것인가, 지구 파수꾼이 될 것인가. 파괴자 파수꾼. 아유 라임 딱 맞춰놨네요. 또 번역하는 분이 또. 근데 예. 제가 이게 아까 그 세종연구원에 전화했다 그랬잖아요. 네. 사실 세종연구원은 이런 책을 출판할 곳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 이 그렇습니다. 연구원 자체에 혹시 홈페이지나 이런 거 거기 연구 성과물이나 보면 여기는 그게 맞는지 모르지만 발전론자, 진보론자의 연구원 그런가요? 관련된 게 많아요. 근데 2000년대 이 책을 딱 내요. 그리고 이 저자의 다른 책들은 특정 출판사가 다 내요. 이것만 독점권을 뺏겼어. 아 보면은 재밌어요. 그래서 이
제레미 리프킨의 완독서를 팔기도 하는데 이 책은 빠져 있어요. 아하. 종말론 시리즈를 쫙 해서 시리즈로 파는데 이 책이 없어. 종말 세트. 종말 세트가. 정말 왜냐면 제가 이거 사보려고 음. 이 책 한번 다 사볼까 해서 했는데 이 책이 빠져 있어요. 아무튼 그것도 재밌는 것 같더라고요. 세종연구원이 2000년대 특이하게 출판했다. 선입견이 있었다. 아, 또 그런 부분을 또 조사를 하셨네. 하다 보니까 예. 궁금해서 그렇더라고요. 맞는가? 틀린가 아닌가 난 모르겠네. 어쨌든 뭐 저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걸쳐서 이 2주 동안 저희가 엔트로피 다뤘습니다. 저 들바람님부터 겨우 2번. 마지막 저 소감 한 말씀. 아, 예. 하나는 전편에서 제가 연력학 법칙을 제대로 설명을 못한 게 지금도 아쉽습니다. 뭐 이제라도 하시고 처음에 설명한 예. 것처럼 편집할 수 예. 있어요. 아니요. 제가 편집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예. 뭐 이제 더 이상 도전. 저의 그 무능함을 더 이상 까발리고 싶지 않아서 나의 상처에 한 번 한다고 다시 될 것 같지도 않고 어쨌든 그게 좀 아쉽고 다음에는 이공계 쪽은 가지 말자. 책 쪽으로. 이거 저기 왜 그랬어요? 들바람이 예, 제가 추천했던 예. 거죠. 제가 노동의 종말 노동의 하자고 종말 했더니 하신다고, 예. 엔트로피부터 아. 파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엔트로피부터 가야 된다. 그렇죠. 어쨌든 그렇다는 아쉬움이 이번 우리 이 준비에서는 아유, 아닙니다. 현실이 드러났고요. 좀 재밌었습니다. 슬펐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전지구적인 그 논란의 핵심이 되는 여러 가지 문제 제기들 그런 것들을 이제 관통해서 한 방에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책이다. 그래서 한번 요새 왜 사람들이 자꾸 그 지구 얘기하는지 고민하시는 분은 한번 읽어보면 오 그래서 그렇구나. 원리가 이런 거였구나. 야 1980년에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야. 2020년에 이걸 어떻게 읽을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한번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 나왔네요.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얘기했네요. 엔트로피 법칙. 새로운 세계관이자 모든 과학에 있어 제일 법칙이다.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대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예. 자, 꿈맘님 소감 한번. 저는 이제 그 월든의 삶을 지향하거든요. 저의 로망. 이제 농사하나요 이제? 근데 이제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은 한 달도 안 돼서 도망 나올 거다. 다 얘기를 하시지만 저희 집에 와서 잡초를 좀 제거해 주시죠. 저의 로망은 거기에 있어요. 뭐 읽는 내내 약간 그런 생각들을 좀 했고 특히 이제 교육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저는 뭐 일단은 좀 공감 가는 부분들이 좀 많았어요. 뭐 약간 좀 딴 얘기 같은데 맥락이 없는 얘기 해도 되나요? 아유, 하십시오. 우리 원래 네. 맥락이 없어요. 저 원래 최근에 그 TVN에서 어쩌다 사장이라는 프로그램을 예. 했잖아요. 조인성 나오는 거기 거. 인성님이 나오시잖아요. 아이고. 많이 늙긴 했더라만 제가 열심히 봤어요. 근데 조인성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 와서 그 이제 작은 시골의 상점에 사장을 하면서 느낀 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구나. 이제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직접 뭔가를 할 수 있는 거를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없었구나. 키워본 적도 없고 무슨 뭐 옷을 만들 줄도 모르고. 전 그 말에 되게 공감했거든요. 우리가 이제 학교를 나오고 해서 되게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실제 내가 한 사람으로서 존재하기 위해서 할 줄 모르는 게 너무 많아. 헛똑똑이. 그래서 나는 뭐 그런 부분에서 우리의 교육의 문제를 조금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했고 그런 측면에서 이걸 보면서 좀 많이 공감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도 저는 이 책을 한 번씩은 좀 읽어보고 좀 다른 관점, 좀 세상을 보는 다른 넓은 그런 관점들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딴 생각 같지만 딴 생각 같지 않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뭐 방송 그러니까 준비하면서 보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엔트로피가 있지 마라. 이건 뭐 과학적으로도 뭐 비논리적인 거고 심지어는 이제 제레미 리프킨에 대해서 약장사라는 표현까지 봤는데요. 예. 저는 모든 책이 한 가지의 역할을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엔트로피 2주간에 걸쳐서 했지만 우리가 엔트로피에 대해서 정말 어떤 과학적으로 정밀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는 어떤 논문과 같은 그런 효용을 기대할 것인가 아니면 이게 무슨 뭐 어떤 뭐 종교서적
성경처럼 뭔가 어떤 화두를 던지고 문제 의식을 툭 던지는 그런 우물에 던지는 돌멩이와 같은 그런 역할을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마 읽으시는 분들이 다 나름대로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부분 비판적인 독서법이 필요한 책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이 1980년에 이 정도의 문제 제기를 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실 지구적인 환경에 대한 위기 의식에 대해서 지구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킨 책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좀 뭔가 좀 제레미 리프킨이 남은 기간 좀 이거에 대해서 좀 마지막으로 좀 뭔가 증보 작업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개인적으로. 줌 한번 할까요? 네. 영어가 가능하신가요? 그래서 일단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읽을 가치는 충분한 책이다. 총론 이 저자의 총론 네. 그리고 이제 그 후로 나오는 저자들이 아마 강론의 책들이 쭉쭉 나왔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2주 동안 저희가 엔트로피 다뤘습니다. 아유 참 두 분 고생 많으셨고요. 아이고 참 이 생업에 종사하시면서 이런 책을 읽는 게 참 쉽지가 않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어려운 책 고전 진짜 부끄럽네요. 네. 아니 저는 되게 좋았고 예, 이게 좋았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레미제라블은 이제 문학이었잖아요. 이게 비문학 쪽을 하니까 약간 처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아무튼 양쪽 문학 비문학을 해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그 듣는 분들이 네. 좀 두서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죄송해요. 같지만 다 제 탓이에요. 연락이 빠졌기 아니에요. 때문에 그래요. 다음부터는 조금 저희가 정리해서 할 수 있겠다는 갈래를 자신감도 그렇죠. 근거 예. 없는 자신감도 다음은 보일의 법칙으로 할까? 이분들이 점점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부끄럽지만 고전합니다. 저희 두 번째 책 제레미 리프킨의 엔트로피 여기까지 하고 저희는 세 번째 책으로 청취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6월에 보겠네요. 아닌가? 그렇네요. 네. 네, 6월에 보겠네요. 네, 자 모두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